예, 안녕하십니까. 24회 청조포럼 회장 박현문입니다. 예, 오늘 연사님의 강의는 이 금년도에 가장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불거진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취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다주택자들의 중과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동문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연사님의 강연 계획이 잡혔습니다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6개월이나 연기가 돼서 오늘에야 연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윤 대통령 당선으로 정부의 조치로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1년간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지금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2022년 7월 21일 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등 세제 개편안이 향후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가가 지금 큰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연사님인 세무그룹 신화의 박차석 회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1955년생으로 부산고등학교 27회 동문이며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하시고 KDI 정책대학원 석사와 부산대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1986년 8월 행정고시 제28회에 합격해서 1991년 부산지방국세청 재산세 과장, 또 1999년에서 2001년 통영세무서장과 울산세무서장을 거치고 2010년에서 2012년 6월 대전국세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국세청 근무 당시에 미국의 IRS 국세청의 파견과 또 청와대의 행정관으로서 2년간 근무하신 바가 있습니다. 2013년에서 2015년은 건양대 석좌 교수를 역임하셨고 2013년에서 2019년 롯데제과 또 CJ, CGV 사회이사를 역임했습니다. 상훈으로는 2008년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으신 바 있으며 2018년 우리 청조인상을 받으셨습니다. 2021년 작년에는 이 부산고등학교 재경동창회장을 역임하시면서 우리 동문들의 결속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연사님은 지금 세무그룹의 신화그룹 회장 외에도 대한세무학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 그 외에도 한국거래소 및 넥센 사회이사와 한국 NFT 콘텐츠협회 감사를 맡고 계시며 28회 행정고시 동기회 회장까지 만든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서는 국제조세 이론과 예유가 있으며 건양대학교 또 경희대 대학원에서 국제조세 이론 강의라든지 또 연세대 보건산업대학원에서 국제조세 실무, 동남아 세무공무원 대상으로 국제조세 실무, 이 국제조세에 대해서는 상당한 해박한 역량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2021년 부산 머니쇼에서 가상자산 과세 총정리를 통해서 이 가상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려상속세 사례에 대한 강의는 롯데제과 임원 대상이나 우리은행 임직원 등뿐만 아니라 살고 계시는 아파트 대단지의 주민들을 위해서도 봉사를 하신 바 있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연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열렬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르치는 건 없는 게 피는. 예, 예, 반갑습니다. 이 청조 포럼에 자격도 안 되는 분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준비는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뭐 거의 다 대부분이 다 아시는 겁니다. 아시는 거에다 조금만 더 보태시면은 실제 자녀들한테 정리를 하든지 부부간에 이런 할 적에 좀 도움이 되리라 보고 오늘 강의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또 제가 답변을 드리고 약속을 하고 제가 준비된 걸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준비된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강의는 주로 이제 상속세 일부하고 정리세인데 상속세 중에서도 꼭 아셔야 될 알면은 좀 유익한 그런 것만 제가 사례를 들어가면 설명을 할 것이고 대부분 아마 정리세에 제가 할애를 해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 상속세와 정리세의 차이점은 상속이나 정려나 둘 다 무상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또는 제3자에게 넘길 때 상속세.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을 넘기면은 상속세고 살아있을 적에 재산을 넘기게 되면은 이제 정유세. 그래서 상속세 정유세는 우리나라에서는 세율을 똑같이 합니다. 30억을 정리를 하거나 30억을 상속하거나 세율이 똑같이 50% 이렇게 상속세와 정유세는 세율을 동일시해서 큰 차이가 없도록 만들어놨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나라들이 OECD 국가에서도 제법 많아요. 예를 들면 호주라든지 이태리라든지 또는 캐나다, 그다음 OECD 국가는 아니지만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도 상속세 과세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정유세를 10%로 과세합니다. 원래 정유세도 대만도 원래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누진으로 금액이 많으면은 세율을 높이고 그다음 금액이 적으면 세율을 낮춰서 정유세를 걷었는데 대만이 몇 년 전부터 이 정유세 세율이 너무 높으니까 이게 부가 빨리 요새 다들 이제 오래 사시니까 빨리 안 넘어가니까 젊은 사람이 돈을 넘겨줘야 소비 성향이 높은 젊은 사람이 빨리 정리를 낮은 세율로 정리를 받아야 그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대만은 지금도 정유세를 10%로 단일 세율로 지금 해서 경제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고 싶어도 돈 많은 아버지가 아들이 정리를 아파트를 하나 사주고 싶어도 정유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지금 30억에 아까 제가 50%예요. 30억을 정리를 하려면 15억을 세금을 내야 되니까 금액이 너무 큽니다. 더구나 지금 돈 가치가 없는 시대에 세율은 좋아요. 세율은 일본도 상속세 최고세율이 한 55% 되니까 세율은 좋지만 금액을 좀 올려가지고 30억을 50%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한 80억을 100억을 50% 하는 건 좋은데 옛날 기준으로 그대로 큰 변화 없이 하는 게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그다음에 우리가 상속하는 방법 두 가지인데 요즘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것보다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는 세대 생략 스킵 제너레이션을 해가지고 세대를 생략하게 되면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똑같이 30% 할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를 건너뛰어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30% 할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30억을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줄 때는 50%지만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만약에 30억을 준다 그러면은 또 30%를 할증을 한다는 걸 참고로 하죠. 그런데 부모가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나서 할아버지, 손자한테 하시는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30% 할증이 없고 이걸 미리 이거 넘기는 볼 좀 가르칩니다. 그다음 이걸 넘기면 돼. 예, 요거 요거 뒤고. 예. 그럼 제가 사례를 하나 상속세에 대해서 요 화면을 굳이 안 보시도 제가 말씀한 걸 들으시면 되니까 일단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국세청에서 하는 일이 그 돌아가신 분의 10년간 계좌를 전부 다 엽니다. 10년 동안 계좌를 다 열어서 그 돈이 자식한테 갔는지 배우자한테 갔는지를 다 찾습니다. 그 다음에
10년치 계좌를 다 연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똑같이 10년 계좌를 열었다 하더라도 2년까지,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부터 역으로 2년 전에 계좌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8년 하고 토탈 10년을 보는데 2년 사이의 계좌는 뭐가 다르냐면은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돈이 한 1억이 빠져나갔다. 그럼 이 돈이 어디 간지 모르겠다. 이럴 때 이제 그 세금 문제가 2년 내하고 그 전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자 2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돈이 많으신 분이 돌아가셨다 예를 들고 그럴 때 2년 전에 한 5억이 예금 인출에 사라졌으면은 그때는 이 5억은 상속인이 그 가족들이 그걸 이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은 다 자식이 가져간 걸로 또는 배우자가 가져간 걸로 간주해서 상속세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만약 3년 전에 이 돌아가신 분이 만약 100만짜리 수표를 갖다가 은행에서 많이 뽑아가지고 3년 이 돈이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입장을 하지 않느라 세금 과세를 안 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돈이 많으신 분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은 2년만 더 오래 사시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절세하는 방법이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돈이 많은 분이 병원에 누워 있으면 어떤 생각하냐면 상속인들이 가족들이 그러면 이제 대출을 좀 내야 되겠다. 은행에 대출 냈다 하더라도 대출 받은 돈이 5억을 빌렸다 은행에서.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이 지나면은 적당히 써버리면은 괜찮은데 2년 내에 돌아가시면 그거는 그대로 세금을 내야 되고 대출도 우리가 이제 그걸 부채라 그러는데 대출도 있고 사인간의 그 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사인간의 부채는 인정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진짜 매약한 경우는 물론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겠지만은 애매한 그냥 차용증 하나를 가지고 사인간에 돌아가신 분이 누구 A에게 또는 B에게 돈을 갖다 얼마 빌렸다는 사인간의 부채는 거의 인정이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매약한 경우는 친한 친구한테 실제 5억이나 3억을 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좌에서 계좌를 쏴준다든지 매약한 거는 물론 상속세 할 때 부채니까 마이너스로 해서 충분히 가만히 될 겁니다. 하나의 그 상속세는 이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사례를 하나 들면 어떤 분이 이제 병원에 누워 있는 분이 한 3년째 누워 있으면 이분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참 원래 육사 나오신 분인데 사업을 하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미 자식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본인이 밑에 자식을 시켜가지고 100만짜리 수표를 이렇게 많이 뽑아가지고 호주머니 넣어놓고 마음에 드는 자식이 오면 주기도 하고 또는 이제 간병인한테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주는데 그분은 다행히 이제 3년이 넘어간 그 수표를 뽑은 것들이 계속 뽑다 보니까 2년 전에 뽑은 것들 할 수 없이 세금을 내야 되고 2년이 넘어간 부분은 세금에 빠진 부분이 있는. 그때 이제 이분이 이제 자식한테 그 자식이 5명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둘째 아들. 왜 둘째 아들이 마음에 드냐면 둘째 아들이 유일하게 손자가 있어요. 나머지 다 외손녀밖에 없는데.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 카드를 주면서 자, 이 카드를 네가 네 마음대로 써라. 어차피 뭐 세금 다 낼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뭘 실수를 했냐면 그 카드를 받은 아들, 둘째 아들이 자기 집 앞에서 ATM기에서 계속 100만 원을 뺐어요, 밤에. 근데 이게 형제한테 분쟁이 생기니까 누구 형제 한 명이 와서 이제 내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무래도 이게 둘째 아들이 돈을 많이 가져간 것 같은데 그걸 보니까 진짜 ATM기에서 자기 집 앞에 다 뽑은 거예요. 이거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멀리 써서 ATM기를 다른 데서 뽑았으면 누가 뽑은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다 둘째 아들 정려받은 걸로 해가지고 이제 가족 간의 그 갈등을 해소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자녀한테 정리를 하는 방법이 소득이 있는 자녀가 있을 수 있고 소득이 없는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소득이 없는 자녀한테 우리가 정리를 할 경우에는 이제 우리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토지가 많이 있다 치면은 상가를 소득이 없는 자녀한테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상가를 갖다가 조그만 상가든 큰 상가든 소득이 없는 자녀한테 상가를 주면 그러면 제일 문제가 정리를 하는 거는 정려세가 제일 걱정인데 정려세는 반드시 정려를 받는 자식이 그 정려세를 내야 됩니다. 아버지가 대신 내주면 또 내준 거에 대해 또 정려세가 또 나가니까 그래서 정려세는 정려를 받는 자식이 정려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이 정려세를 내는 방법이 소득이 없는 자녀가 정려세를 내려고 그러면 상가를 주면은 상가에서 월세가 나오니까 그 월세를 가지고 정려세를 갚아 나가면 됩니다. 정려세라는 거는 5년간 연보연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5년 쭉 나눠서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를 가지고 그 정려세를 납부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 월세가 적어서 정려세가 다 감당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하고 자식 간에 차용증을 쓰면 됩니다. 옛날에는 부자재간의 차용증은 거의 인정을 안 했어요. 부자재간의 차용이 그 말이나 되느냐.
죄송합니다. 그 요즘은 국세청이 굉장히 한 5년 전부터 굉장히 합리적으로 돼서 부자재간의 자율증도 인정을 합니다. 부부간의 자율증도 인정하고 부부간의 아파트를 사고 파는 것도 인정하고 부자재간의 아파트를 사고 파는 것도 금액을 가지고 좀 시비를 걸 따름이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의 월세로 가지고 전세를 납부를 다 못하면은 부자재간에 차용증을 쓴다. 차용증 쓰는 방법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차용증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원하는 그 이율인 4.6%의 이자를 아들이 아버지 매년 1년에 4.6% 이자만 주면은 그 차용증도 인정하고 차용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버지가 아파트가 2개가 있어가지고 하나를 갖다가 자녀한테 양도를 하고 싶다. 아버지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양도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양도라는 거는 아버지가 자식한테 정리를 하지 않고 팔겠다는 거죠. 그러면 첫째 자식이 돈이 있으면 됐잖아요. 어느 정도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은 전체 금액은 안 된다 하더라도 자식이 어느 정도 수입만 있으면은 아버지가 자식의 양도를 하면 뭐가 좋냐면 첫째는 금액을 좀 다운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세법상 10억짜리 아파트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실제 시세는 지금 시중의 시세는 10억인데 한 3억까지는 낮추어서 양도를 해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가로 양도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아버지가 10억을 만약에 아들한테 팔든 남한테 팔든 10억에 팔 시세가 10억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떨어뜨려서 팔면은 아들도 좋고 아버지도 양도세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부자지간에 부동산을 매매하면은 저가 양도가 되는데 국세 세법에서 인정하는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 내만 들어가면은 저가 양도가 인정이 된다. 그런데 만약에 그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은 양도세도 새로 계산하고 또 아들은 또 금액을 너무 낮춰 버리면 아들은 그만큼 정려를 받은 게 되잖아요. 10억짜리 갖다가 3억에 팔았다 치면은 그 정려 효과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지나치게 금액을 저가로 양도를 하게 되면은 양도세도 추가로 더 내야 되고 나중에 그다음에 정려세도 또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적정 가격을 아셔가지고 한 3억 머릿속에는 한 3억 정도는 부자지간에 저가로 팔아도 된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부자지간에 그 아파트를 사고 파는 그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10억짜리 아파트를 광명에 아파트를 하나 아들이 샀는데 아들의 수입을 전부 다 따져봐도 통장에 얼마 있냐면 3억밖에 없어요. 그럼 7억이 없잖아요. 아파트를 아버지한테 그 부자지간에 양도로 인정을 받으려면 아들이 아버지의 계좌로 쏴줘야 되잖아요. 계좌로 쏴주면 3억밖에 없어요. 그럼 7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실제 사례는 자기 엄마한테 5억을 빌리고 엄마 친구한테 1억 빌리고 엄마 친구 빌려가지고 10억을 다 맞춰서 왜냐하면 요즘은 그 아파트가 특히 이제 주택을 살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많이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잘 안 빌려줍니다. 아파트를 사기 빌려달라면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은 자기 돈 3억 하고 어머니한테 5억 빌리고 엄마 친구한테 빌리고 이래가지고 맞춰서 해가지고 그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을 때 제가 그걸 해결했는데 그때 쟁점이 뭐냐면 이 아들 통장에 3억이 있으시면 이 3억은 진짜 아들 돈이냐 그 사이에 몰래 아버지가 또 쏘아준 게 없는가도 보고 그러니까 그걸 다 따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쏘아준 금액이 3억을 쏘아줬지만 그 3억의 원천도 한번 아들 계좌 다 열어보는 거죠. 열어서 진짜 아버지 돈이 안 들어가는가 보고 거기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차용증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엄마한테 5억을 빌렸잖아요. 그러면 5억에 대한 차용증이 이 사람은 이미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때 4.6% 이자율도 매달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부자지간에 또는 부부지간에 그 차용증을 쓰시고 그 차용증에 보면 이자가 4.6%라 치면 매달 주는 게 좋습니다. 매달 안 주고 물론 한꺼번에 원리금 상환한다고 차용증에 쓰시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좀 더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그거는 특수한 계좌니까 부부간에 부자지간에 차용증을 쓰실 때는 가급적이면 원리금을 갚을 필요는 없죠. 이자는 매달 아들이 아버지에게 또는 부부간에 매달 계좌 이체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 여기서 하나 제가 특별히 하나 팁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원래 세법 상황에는 4.6%를 하도록 해요. 특수한 계좌 간에 돈을 차용증을 쓸 적에는 부부든 부자지간이든
4.6%를 할 필요가 없고 한 2, 3%만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세법을 자세히 보면은 정려를 갖다 1년 내에 1,000만 원까지 정려세는 1,000만 원 정도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그 규정이 있어요. 그걸 적용하면은 부자지간에 4.6%까지 안 주고 연 4.6% 아니 한 2% 정도 해서 차용증을 쓰고 매달 원리금을 계좌로 이체를 해주면은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거는 이제 보통 4.6% 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원칙적으로 하면은 국세청에서 원하는 건 4.6%로 매달 이자를 갖다 계좌 이체해라 해주라는 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차용증을 제대로 쓰고 차용증이라는 게 뭐냐면은 두 장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간이 또 마찬가지, 부부 간에 또 차용증을 두 장을 쓰셔가지고 조금 가림도 찍기를 바라고 이것도 또 공정을 하길 바래요. 그죠? 공정이라는 게 국세청에 물어봐요. 공정을 왜 필요합니까? 물으니까 결국 날짜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1억을 계좌로 쏘아줘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세무조사한테 소리 듣고 얼른 그 차용증을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원리금을 뭐 5년 뒤에 내가 다 상환하겠다고 차용증 써버리면 그것도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국세에서는 공정을 해라. 이 차용증 언제 쓴지를 모르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차용증을 3년 전에 실제 1억을 쏘아줬는데 세무조사에 지금 나온다고 하니 급하게 차용증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국세청의 태도는 그럴 경우에는 그 문서 감정을 합니다. 이 문서 감정이라는 건 종이 감정하고 잉크 감정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은 공정을 해야 돼요. 공정을 하면은 문제가 비용이 좀 들잖아요. 큰 금액은 안 듭니다.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밖에 안 들지만 그래서 저는 그나오시면 공정 대신에 지금 많이 하는 방법이 이제 뭐 내용 증명을 보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배우시고 내용 증명을 하시면 내용 증명이 더 간단한 건 저는 뭘 권하고 싶냐면은 이메일로 그 방금 만든 차용증을 뒤에 첨부를 해가지고 아들 보내면 됩니다. 자, 내가 이메일 보내니까 읽어보고 이의가 없으면 이대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이메일이 공정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놓으면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정할 필요도 없고 공정을 안 하면은 항상 좀 국세청이 좀 안 좋은 그 시선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소득이 없는 주부가 와이프가 자꾸 이제 자기는 뭐 당신은 돈도 많고 뭐 부동산도 전부 당신 명의로 돼 있고 나는 왜 아무것도 없냐고 자꾸 이제 와이프가 시비를 걸면은 지금 요즘 부동산 값이 떨어지는 이런 시점에 와이프한테 한 번도 정리를 한 적이 없다면은 와이프한테 한 6억을 주시면은 6억, 부부간에 6억까지는 이제 정리세가 없으니까 6억을 쏘아주시고 그 6억 가지고 12억이나 하는 아파트를 하나 사시면은 12억을 그러면 12억 하면 전세 6억을 들어가면 되잖아요. 6억을 쏘아줘가지고 부인이 6억을 받아가지고 12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6억 전세를 나와버리면은 와이프가 어느 날 갑자기 12억 아파트가 생기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12억 아파트를 와이프에게 하나 줄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이제 그 자녀가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한 10억의 빚을 지은 경우에 아버지가 갚아주고 싶은데 잘못 갚아주면은 갚아준 거에 대해서 정신을 또 매기려 하니 그래서 지금 우리 세법에서 인정해 주는 거는 10억의 빚을 진 아들의 빚을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갚아주는 방법은 그 채권자한테 바로 쏴주라. 그러면은 정신세 과세를 안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똑같은데 바로 주는 거나 아들 주고 아들이 갚아는 똑같은데 세법에서는 채권자에게 바로 10억을 아버지가 대신 갚아준 경우에는 정신세 과세를 안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만 30세 될 때까지 계속 이제 우리 정유세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을 우리가 한번 산정해 보면 만약에 손자가 태어나면 손자 태어났을 적에 할아버지가 바로 2천만 원을 그러니까 원래 직계 좀비속 안에는 5천만 원까지가 정유세를 안 내는데
미성년자는 2천만 원입니다. 미성년자라 하는 거는 만 18세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를 보기 때문에 손자가 태어나자마자 기념으로 할아버지가 2천만 원 쏴주면 할증을 해도 세금이 제로는 할증해도 제로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2천만 원 쏴주면은 세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살 때 또 10살 때 또 2천만 원 또 줄 수가 있잖아요. 10살도 아직도 미성년자니까. 그럼 왜 10살 때 주느냐? 정여세는 10년마다 다시 리셋이 됩니다. 와이프한테 6월 줬죠. 그럼 10년에 또 6월 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손자한테 주고 그다음에 또 10년 뒤에 주면 또 세금이 안 나가니까. 정의세는 10년마다 다 리셋이 되기 때문에 출생할 때 2천만 원 주고 10살 때 또 손자한테 2천만 원 주고 20살 때 그때 얼마 줄 수 있습니까? 10살 때도 10년이 또 지났잖아요. 그럼 20살 때 그때는 이제 성년자니까 20살 때는 이제 5천만 원 주고 그다음에 또 10년이 지난 손자가 30살 때 또 5천만 원 주고 이걸 다 합해보니까 한 1억 4천만 원을 손자가 30살 될 때 1억 4천만 원 세금 하나도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냥 한번 생각해 본 숫자입니다. 이럴 때 반드시 중요한 건 신고를 해놔요. 신고를 안 해놓으면 이게 나중에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유세는 세금이 나오든 안 나오든 신고만 해놓으면 돼요. 내가 2천만 원 줬다, 5천만 원 줬다 한 것 같다가 그때도 국세청이 전산에 입력을 다 해놓으면은 그게 주민등록번호만 치면은 언제 정리받은 게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세금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신고를 해놓으면 좋다. 원래 세금이 안 나오는 경우는 신고를 안 해도 불리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입증하기 힘드니까 나이가 30에 대해서 얘가 소득이 하나도 없었는데 1억 4천이 어디서 났냐 물으면은 준 사람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찾기 힘드니까 그럴 때는 국세청에 다 신고를 해놓으면 참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정려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정려 시기 언제 정량이 좋은가. 두 번째는 뭐 정려 가액입니다. 지금 국세청이 되도록 모든 특히 아파트는 다 실가로 가지고 정유세를 과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그거는 취득세 할 때만 공시지가를 참고를 하고 정여세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실가입니다. 실가가 뭐냐면 매매 사례가액 우선이고 매매 사례가액이 많이 없다면 아파트 단지가 조그만하면 매매 사례가 최근 1년 사이에 거래가 하나도 없는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매매 사례가 없으면 반드시 감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파트는 대개 매매 사례가 많으니까 매매 사례가액을 그게 바로 정려가액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뭐 토지 같은 시골의 토지 이런 것들은 다 공시지가로 우리가 정유세 가액을 매기고 전에는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도 기준시가나 공시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제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매매 사례가 없다면 꼬마 빌딩 매매 사례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건물이 없으니까 그럴 때 감정을 반드시 하더라고. 감정하는 방법은 감정 평가사에 맡기시면 되는데 10억이 넘으면 그 가액이 10억이 넘으면 두 군데의 감정 평가사에 가액의 평균치를 하게 돼 있고 10억 이하는 감정을 한 군데만 하면 됩니다. 감정 수수료가 전에보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고 그래서 감정을 해서 정유세 신고를 하셔야 다음에 정유세 신고하고 나면 국세청에 더 이상 시비가 안 걸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좌로 송금을 하는 경우 예를 들면 교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교육비나 생활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와이프가 생활 규모가 커서 와이프가 한 달에 2천만 원을 쓴다. 그러면 돈을 잘 버는 남편이 한 달에 2천만 원을 줬는데 2천만 원 와이프가 다 쓰면은 국세청에 시비를 안 걸어요. 3천만 원 써도 생활비를 쓰는 거는 생활비를 쓰든 교육비를 쓰든 얼마를 쓰든지 실제 썼다면은 그거는 정리관계 안 되는데 만약에 남편이 와이프한테 매달 500만 원을 줬어요. 생활비 하라고 500만 원을 줬는데 이 와이프가 100만 원 쓰고 400만 원을 매달 모아서 1년에 4,800을 모아서 10년에 4억 8천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을 샀다. 또는 부동산을 사면 국세청에 시비를 걸어요. 아니 소득이 없는 주부가 이 돈 어디서 났느냐고 물어요. 그러면 뭐라냐면 와이프는 내가 생활비 준 거 계좌로 500만 원 매달 받아가지고 그 돈을 아껴가지고 내가 주식을 샀다. 또는 부동산을 샀대도 정유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비 아무리 많이 쓴 거는 관계없고 아껴가지고 남겨가지고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골프 회원권을 사거나 이런 게 다 문제가 됩니다. 국세청에서 알고 있는 수시로 전산으로 파악하는 게 뭐냐면은 소득이 없는 주부, 소득이 없는 젊은 애가
부동산 사는 거, 주식 사는 걸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만 사면 와이프 계좌에 전혀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 와이프에 10억이 들어있어도 국세청에 물어보질 않아요.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지 않으면. 와이프가 20억을 넣어놔도 아무도 안 물어봅니다. 물어볼 수 없는 게 너무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져가지고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소득이 없는 주부나 또 젊은 사람이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게 되면은 국세청에 수시로 전세를 열어봐가지고 전세 리건에서 세무조사나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온다는 걸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골프 회원권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우나에 1년 보증금 1억짜리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자녀가 전세인데, 이제 결혼한 자녀가 전세를 갖다 줘. 경우에는 좀 비싼 전세 있지 않습니까? 뭐 10억짜리 전세를 아버지 아들한테, 옛날에는 다 그냥 전세 갖고 시비 그러는데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돈이 좀 있으면 아들에게 10억짜리 전세를 다 해줬어요. 그걸 국세청 어느 날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 어디서 났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 아까 말한 대로 안 되면은 차용증을 써놓고 해주면 됩니다. 네, 빌려줬다. 그래가지고 국세청 시비 안 걸면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보통 10년만 넘어가면 시비를 안 거니까. 차용증을 쓰실 적에 그 기한이 있어요. 내가 아들한테 또는 와이프한테 돈을 5억을 빌려줬다. 그래서 매달 4.6% 또는 20% 이자를 받고 있고, 기간이 세법에 명확한 기간이 없어요. 내가 아들한테 2억을 빌려줬는데 아들이 연봉이 시원찮으니까 10년 동안 갚아요. 제가 권하고 좀 10년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상한을 10년 뒤에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걸 갚겠다고, 그 사이에는 이자만 한 2%, 이자만 계좌로 계속 쏴가지고 아침에 쏴가지고 저녁에도 뽑아서 아들 다시 갖다 줘도 돼요. 여하튼 계좌로서는 명확하게 해놓으시면은 된다는 거예요. 보통 기간이 한 10년, 정확하게 세법에 몇 년까지는 되고 몇 년까지는 안 되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한 10년까지는 인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손자 교육비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손자가 유학을 가는데 할아버지가 유학비를 대줄 경우에도 그러면 정유세를 과세하느냐. 아버지가 유학 간 아들에게 유학비를 주는 거는 그건 관계없죠. 그 유학비가 뭐 1년에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다 교육비로서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데,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유학비를 줬을 때는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능력이 없는 게 확실할 때는 관계없어요. 아버지가 능력이 없을 때 할아버지가 아들 손자가 미국에 유학 갔는데 1년에 2억이 들더라. 그때 준 거는 관계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능력이 있는데 불구하고 아버지보다 할아버지가 더 능력이 많아서 쏴준 거는 정유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걸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한 사례는, 아파트를 2개 가지고 있는 이제 부부가, 한 세대인 부부가 아파트를 만약에, 나오는구나. 아파트를 2채 가지고 있는 부부가 결혼한 자녀에게 무상을 해요. 자녀가 이제 결혼했지만 소득도 시원찮고 살 때도 마땅찮으니까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전세를 피할 수 없느냐. 그냥 아파트 2개 있으면 하나는 우리가 살아야 되고, 부부가 하나는 이제 자녀한테 무상으로. 이때 세법에는 예를 들면 현재 남편 소유 30억 아파트는 부부가 거주하면 되고, 아내 소유 아파트 하나 있듯이 요거를 갖다 월세 100만, 월세 100이라는 건 시세가 남한테 주면 월세 100을 받을 수 있는데 자녀한테 그냥 네가 그냥 공짜로 써라.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그냥 시비를 거느냐 안 거느냐 얘기입니다. 여기에 세법에는 월세 100 정도는 그냥 알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게, 5년에 1억 정도의 정려 가액이 1억이 넘는 부분만 시비를 걸게 돼 있어요. 그래서 5년에 1억이라는 얘기는, 자 그러면 월세가 300을 칩시다. 월세 300을 남한테 빌려주면 월세 300을 받을 수 있는 걸 갖다가 아들한테 네가 무상으로 써라. 아들 부부에게 무상으로 쓰면 300이면은 1년에 얼마입니까? 3,600이잖아요. 제가 아까 5년이라고 했잖아요. 5년에 1억까지는 괜찮다 했는데, 월세 시세가 300을 아들이 무상으로 쓰고 있으면 1년에 3,600만의 덕을 보고 있고, 3,600에도 5를 곱하면 1억 8천이잖아요. 1억이 넘어버리죠. 그러면 이거는 국세청에서 이거는 안 되겠다. 정유세를 내라는 거죠. 그래서 5년에 아들이 득보는 정려 가액이 1억 미만은 시비를 안 건다는 게 세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자, 아파트가 시세 기준입니다. 시세가 한 200만에 칩시다. 아파트 월세를 내가 남한테 주면 200을 받을 수 있는 걸 갖다가 아들한테 무상으로 썼을 때 200이면 1년에 2,400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1억밖에 안 되죠. 그 정도 금액은 월세가 200을, 시세가 200인 경우에 아들이 아버지 아파트를 무상으로 써도 정유세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상 임대는 조금만 신경 쓰시면은 거의 다 넘어가요. 그래서 그 어떤 경우는 이제 자녀한테 보증금도 좀 낮춰주고 월세 좀 낮춰주고 해도 그게 5년에 1억이만 아들이 혜택 보는 가액을 정려 가액으로 치면 그 정려 가액이 5년에 1억만 안 되면은 되기 때문에 대충 생각하면은 월세가 한 300 되는 건 좀 위험하고 200은 괜찮고 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죠. 대충 머리에 넣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여기 있죠. 정려 가액이 1억이라는 걸 원년치를 두개 해가지고 5년 동안에 아들이 득본 금액이 1억이 안 되면은 무상으로 아파트를 쓰든 그게 꼭 아파트 아니라도 무상으로 아버지의 상가 월세가 만약 200만 원이라 치면은 남한테 이 상가를 조그마한 걸 빌려주면 200인데 아들 네가 무상으로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줬을 때도 그 200도 똑같이 5년에 1억이 안 되면은 정해서 시비가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요거 고액을 다시 정리한 것이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 국세청의 부채 사후관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부채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아들이 예를 들면 아파트가 광명에 10억짜리 아파트 살 때 어머니한테 8억을 빌렸잖아요. 어머니한테 5억을 빌렸잖아요. 또는 남한테 빌린 게 한 8억이 되잖아요. 이걸 갖다가 아들이 사서 나중에 갚아 나가잖아요. 결국 벌어 서서히 갚아 나갈 텐데 그걸 갖다가 부채를 상환할 적에 부채를 상환하면 기차에 국세청이 알더라고 희한하게. 자 부부간에 와이프가 어떤 상가를 사면서 남편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냥 주려고 그러니까 정세 문제 생기니까 와이프가 상가를 사는데 남편이 하고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줬을 때 그러면 부인이 이제 돈을 살짝 갚잖아요. 한 2, 3년 지나고 나서 그때도 그 돈을 진짜 부인이 그 상가에서 나온 수입이든 부인 돈을 갚았는지 남편 돈을 갚았는지를 국세청이 반드시 따요. 그걸 부채 사후 관리를 국세청이 전산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한 3년 지나도 한번 연락 온 것도 국세청에 물어본 것도 없으니까 와이프가 남편한테 5억을 빌린 것 중에 2억을 살짝 남편 계좌에서 살짝 갚아서 왜 자꾸 이자가 나오는 귀찮으니까 이자를 좀 줄이려고 갚으니까 국세청이 한 달에 연락이 온다니까요. 그 무슨 돈을 갚았나 한번 소명해보라. 그때 와이프 계좌에서 쏴줬다면 관계없지만 남편 계좌에서 또는 남편에서 그 돈을 갚았다면은 그것도 정세를 또 정세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채를 상환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국세청에서 아주 쉽게 그 파악이 잘 되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이런 거다. 이런 것도 보시면 두 번째 보면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할 적에 처음에 이제 아파트를 샀을 때 조사할 때 뭐라고 그 국세청에서 얘기를 했냐면은 야, 6억은 내가 정려받은 거다. 와이프가 하는 소리죠. 6억은 이제 정세 세금 안 내야 되니까 6억 정려받은 거 2억 5천만 원 내가 은행에 빌렸다 그러면은 국세청 할 말이 없죠. 은행 빌린 거다 보여주면은 자금 출처 확실하잖아요. 그럼 국세청 전산에 다 바로 입력을 해요. 남편이 6억 정려, 2억 5천 은행 대출. 요걸 이 2억 5천만 원을 한 3, 4년 지나고 살짝 남편 돈으로 2억 5천만 원을 은행에다 갚아버리면 국세청에 바로 연락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몰래 갚지 마시고 저하고 상의해서 갚아야지. 그냥 갚으면 안 그때도 이 5천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면 차라리 남편하고 차용증 써가지고 남편 빌려 갚으면 되잖아요. 그 차용증만 쓰면 되는 거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갚았다가 바로 연락이 오더라니. 그래서 이걸 2억 5천만 원 부채 사후관리라는 게 국세청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부채는 은행에서 빌렸던 남편한테 빌렸던 아버지한테 이 부채는 국세청이 전산으로 다 사후관리하고 있다는 뜻으로 쓰는 겁니다. 요것도 10억을 아버지로부터 빌릴 때 있잖아요. 빌렸다면 그 시점에서는 전산에서 문제가 없는 걸 다 입력을 해놓고 요 10억을 진짜 이 10억은 아버지로 빌렸죠. 아버지는 갚는가 안 갚는가를 계속 국세청에서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갚느냐 안 갚느냐. 이렇게.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제 이게 경조금의 이제 정여세 문제인데요. 여기 축의금만 무슨 축의금하고 조의금은 정여세 과세 앞에 뭐라 썼습니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게 좀 추상적인 말인데 사회 통념상 인정이 되는 축의금, 조의금은 정여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금액이 크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요 말을 딱 내놨어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10,000명으로부터 10만 원씩 내가 총 10억을 받았다. 10억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서 10억을
조의금을 이 10억은 정해서 과세를 못 한다는 거죠. 왜? 만 명은 사람을 많이 알아서 만 명은 10만 원 자체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경유사 금액을 보기 때문에 그 밑에 가면 보시면 근데 10명만 초대를 했어요. 예를 들면 결혼식에 10명만 초대하니까 1인당 1억씩 주더라. 그 똑같은 10억인데도 우익은 되면 밑에 건 안 된다는 거죠. 밑에 건 왜 안 되냐? 물론 뭐 추의금인지 모르겠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이 안 돼.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뇌물성이든 야등 정리세로 과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회 통념상 요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회 통념상이라는 말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사팀장, 국세청의 요 정유세 자금 출처나온 팀장의 생각도 좀 차이가 나기도 하긴 합니다. 다음 부분. 자, 예를 들어서 사례로 자 부모가 축의금 1억 5천만 원을 신혼부부가 이제 그거죠. 자녀죠. 자녀인 신혼부부에게 전액을 다 주면은 이 자녀의 자금 출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1억 5천만 원을 이 금액이 어떤 사람은 너무 크다. 한 1억만 하면 될 건데 왜 1억, 금액이 크다는 사람도 있고 1억 5천만 원이 뭐 맞느냐. 사실은 이 축의금은 이렇습니다. 이 축의금 1억 5천만 원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농부고 아들이 김현장에 근무를 한다. 그러면 이 1억 5천은 아들을 보고 준 거로 봐요. 아버지가 농부니까 농부고 아들이 잘 나가는 사람이라면은 이 똑같은 1억 5천만 원의 축의금도 그냥 아들이 받은 거기 때문에 정유세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잘 나가는 사람이고 아들은 아직도 실업자인데 오늘 결혼을 해가 축의금 1억 5천을 받았다면 이 1억 5천은 아버지 보고 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받아서 아들 주세요. 이것도 사실 엉기하면 정유세를 내야 됩니다. 1억 5천은.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너무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금액을 적정하게 되면은 국세청에서 어느 정도 되면 최근에는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엉기 하려면 이 축의금 1억 5천만 원에 대한 방명록이 있어가지고 누구 얼마 다 기록이 있으면 또 괜찮은데 이럴 때 이제 실제로 축의금 1억밖에 안 들었는데 아버지 돈 5천만 원 더 이어가지고 1억 5천만 원을 자녀에게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과다하지 않으면은 인정을 해준다. 제가 실제로 이걸 해보니까 조사팀장이 마음이 좋은 사람은 뭐 1억 5천 이랬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 이렇게 큰 돈이 지금도 이렇게 많이 누가 축의금 이렇게 많이 줘.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5천만 원 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조사팀장이 설득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요새는 이 정도 다 하는 거다 해서 설득을 시키면 또 넘어가면 그만이. 그 얘기입니다. 자, 축의금은 신혼부부의 것이냐, 신혼부부인 자녀의 것이냐, 부모의 것이냐, 아까 말했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어떤 지이고 아들이 어떤 지에 따라서 국세청에서 보는 시각은 좀 차이가 난다. 어떤 사람은, 까다로운 사람은, 자, 그러면 입금 내역을 다 보자. 그럼 요새는 워낙 계좌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뭐 계좌로 들어온 거, 현금 들어온 걸 다 이름, 누구 10만, 누구 20만 쭉 해가지고 보자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럼 뭐, 그렇게까지 준비할 필요는 없고, 또 분실했다면 그만이니까. 요겁니다. 부인에게 6억을 계좌로 송금했는데 국세청이 꼭 신고 이런 것도 국세청이 뭐 6억이니까 6억은 이제 부부간에 정리할 수 있는 세금 없이 정리할 수 있는 금액이 6억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신고를 해놓으면은 와이프의 그 국세청 전산에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참 좋다는 거죠. 6억에 그래서 전산에 넣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좀 귀찮지만은 신고를 해놓으면 좋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인이 10억이 필요한데,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와이프가 10억이 필요한데 남편으로부터 우선 10억을 송금을 받습니다. 받고 그다음에 한 1년 또는 2, 3년 지나서 4억 원을 상환을 해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부인이 10억이 필요해서 남편이 계좌로 10억을 쏘아줘요. 근데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다시 와이프 돈이 생겨서 한 4억을 갚았다. 이걸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부부간에는 이런 차용을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10억 쏘아준 것도 정려, 나중에 다시 갚은 것도 정려, 이렇게 정인세를 두 번 매긴 데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합리적으로, 자, 그때 처음에 10억 빌린 거는, 이건 빌린 거고, 이것도 사실은 차용증 없이 이렇게 해도 사실은 또 차용증에 대한 거 이자만 세금을 또 물어야 되겠는데요. 자, 차용증도 없이 10억 송금받고 몇 년 지나고 4억을 갚아주면 지금은 10억에서 4억을 빼고 6억만 정인세를 과세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파트를 하나 조그마한 걸 사고 싶었는데 자식이 좀 돈이 많으면 자식이 아버지한테 돈을 갖다가 한 1억을 쏴줘요. 근데 아버지는 나이가 한 70이 넘었어요. 70이 넘었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예를 들어서 5억을 쏴줘가지고 아버지가 자기 돈 좀 보태가지고 아파트를 샀다. 근데 이 아버지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가 그러죠. 네가 옛날에 집 살 때 5월 못 해줬으니까 죽기 전에 내가 통장에 돈 있으니까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들에게 돈 갖다가 또 베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둘 다 정력이 걸립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집 살 때 계좌로 쏘아줬기 때문에 또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또 그 아들에게 또 계좌로 돈을 갖다 쏘아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줘가지고 다 해준다는 거죠. 그 정도로 후손이 많이 합리화됐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앞에 거 아니에요? 앞에 거. 자, 아들에게 이제 또는 자녀에게 아파트를 정리할 어떤 절차에, 원래 정리를 할 때 제일 먼저 할 거는 정리 의사가 확실히 있으시면은, 자, 내가 이 아파트를 또는 이 토지를, 이 상가를 아들한테 주겠다면, 첫째는, 일단은 세무사를 만나가지고 정리를 하겠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으면은, 세무사 하는 말은 첫째는 이제 정리 등기를 해야 됩니다. 첫째 이제 법무사하고 연결해야 법무사가 다 정리계약서 다 써줘요. 정리계약서 양식이 워낙 다 돼 있으니까 정리계약서 쓰고 법무사가 이제 그 아파트를 지금 아파트를 갖다가 우선 정리 등기부터 먼저 합니다. 정리 등기를 하고 나서 그 시점부터 3개월 내에 정세 신고를 합니다. 정세는 정리를 하고 나서 현금 정리든 부동산 정리든 정리하고 나서 3개월 내만 하면은 되고 그다음에 상속세는 돌아가시고 나서 6개월 내 하면 되듯이 그 3개월 시간이에요. 3개월 동안 뭘 하냐? 일단 아파트를 자녀 이름으로 등기부터 이전해주고 이전한 순간에 뭘 합니까? 취득세는 내고 3개월 기다리고 있으면서 더 낮은 가격이 매매 사례 가격이 나온 걸 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정유세 신고를 하면은 좀 정유세가 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쭉 보고 있다가 큰 가격이 떨어지는 가격이 있으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정유세 가격으로 신고를 하고 정유세를 납부. 신고와 동시에 정유세 납부로 금액이 크면은 정유세는 5년 연부 연납이 되니까 5년 동안 나눠서 최근에 법이 바뀐 거는 상속세는 올해부터 상속세 전에는 상속세를 연부 연납 5년이잖아요. 올해부터 10년입니다. 10년까지 그 상속세를 나누어서 낼 수가 있고 정유세는 그대로 5년 동안에 나누어서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정량한 재산을 취소해야 될 경우가 가끔 생겨요. 그러니까 자 어떻게 되냐 보면은 정유세 신고 기일이 3월이지 무슨 말이냐면은 정유세 신고 기일이 뭐라 했습니까? 정유 등기를 먼저 하고 나서 구청에다 정유 등기를 법무사를 통해서 하고 나서 3개월까지가 정유세 신고 기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올해 7월 1일 날 내가 아들한테 아파트를 하나 주면서 7월 1일 날 등기를 해줬다. 그러면 10월 1일까지 10월 1일까지 정유세 신고를 해야 되는 그 이전에 9월 말에 마음이 바뀌어요. 아들이 이놈이 아파트를 줬더만 말도 안 되게 해서 정유를 취소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직 정유세 신고를 안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아파트 정유 등기했던 거를 갖다가 정유를 무효화시키고 다시 내한테 가져오고 정유세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왜? 정유세 신고 기일, 정유 등기를 한 날부터 3개월 되기 이전에 신고 기일 이전에 정유를 다시 무효를 시켜버리면은 정유세 신고를 안 해도 정유세 납세 의무가 없다는 것이고 그때 취득세를 돌려주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취득세는 안 돌려주더라고요. 취득세 잘 돌려줘야 되는데 취득세는 안 돌려주고 처음에 아들 이름을 등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취득세 내고 다시 아버지가 또 오잖아요. 그럼 취득세 두 군데까지 걱정이 있더라니까. 두 분은 안 맞는다. 구청의 답변이 처음에 낸 취득세는 돌려줄 수 없다. 그것도 사실은 법이 바뀌어야 돼요. 3개월까지는 봐주고 취득세도 다 돌려줘야 되는데 취득세도 요즘 만만찮아요. 금액이 워낙 커가지고 그다음 다시 이제 다시 앞에 거예요. 자 신고 기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월 1일이 국세청에 정유세 신고하는 날짜가 10월 1일인데 신고 기일이 지나고 3개월 내에 그러니까 7월 1일 날 내가 아들 이름 등기를 해주는데 10월 1일에서 또 한 11월 달이 됐다. 그때 이제 아들한테 준 아파트를 내가 돌려받고 싶다 하면은 그때는 옛날 같은 그러면은 앞에 이때는 정유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돌아올 때는 정유세를 두 번 내지 않고 정유세 두 번 내지 않고 이미 낸 정유세는 돌려주지 않는다. 신고일이 지나고 3개월 이후는 뭐 전혀 혜택이 없는 거고 그래서 정유를 포기하려면 가급적이면은 정유 등기를 하고 나서 3개월 이내가 정유 신고 기일이 있는데 그 전에 정유를 포기를 하면 취득세는 손해 보지만 정유세는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했던 손자 손녀에게 정리하면 정세 전략이 가능. 이거는 좀 생략하고 이게 앞으로 넘기지 마시고 할아버지가 성년인 손자 1억을 정리하면은 세대 생략 이렇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성년인 손자 1억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10년 동안에 한 번도 많이 정리를 안 했다 치면은 그때는 5천만 원 빼고 5천만 원은 직계 존속간에 직계 존비속간에는 5천만 원이 정세가 과세를 안 하니까 1억을 줬으면 5천만 원 빼고 5천만 원에 대해서 5천만 원 세율이 얼마냐면 10%거든요. 그러면 5천만 원이 10%면 500만 원에 할증을 하면은 500만 원에 1.3을 곱하면 680만 원인가가 정세 세금이라는 거 계산한 겁니다. 이게 500만 원인데 650만 원 30% 할증하니까 이리 있잖아요. 부모가 모두 사망을 하고 세대 생략을 하게 되면은 할증이 없다는 거죠. 부모가 그걸 또 우리가 대습 정려, 대습 상속 이런 말을 하는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하는 거는 할증이 없다는 거죠. 다음. 국세청에서 세무조상 대상 선정이 되는 위험한 사람으로 제가 본 거는 소득이 없는 주부. 소득이 없는 주부가 수시로 남편한테 그래요. 아이, 나도 뭐 좀 부동산 좀 사달라고, 나도 골프 연구 사달라고 그러면 이런 걸 해서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나도 해주고 싶지만, 응? 그 핑계를 대면 됩니다. 그런데 요새는 와이프 되면 또 뭘 하냐면, 야, 그 당신 그때 내한테 정리한 거 6억 준기 벌써 2년만 있으면 또 해줄 수 있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주부가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골프 연권 주식 취득할 때는 6억이 넘는 부분을 다 위험하니까 하고 와이프를 설득을 시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35세 직장인 35밖에 안 된 사람이 10억 원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은 국세청에서 타겟으로 반드시 자금 출소가 반드시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령 그 35세 아들 계좌에 돈이 15억 있다 하더라도 그 15억이 자기가 벌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아닌 그 5년 전에 8년 전에 할아버지는 받고 누가 받고 이런 것들 인정 안 합니다. 잔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잔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이 아들이 15억을 35세밖에 안 된 사람이 15억 원의 이 자금 조성이 부모가 도와줬다는 그런 정황이 되면 다 인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가 국세청에 신고한 거, 자기가 급여받고 연말정산하고 그 금액에서 자기가 그 카드 쓴 것도 다 빼야 됩니다. 그 카드 아버지 카드 써서 모르지만 본인 카드 썼다면은 그다 나타나 뺀 나머지가 그 사람이 자금 출처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30 직장인이 결혼하면서 전세 10억이 제가 그랬잖아요. 전세가 10억 정도는 국세청에 가끔 조사를 한다. 가장 최근에는 7억까지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7억. 전세 7억 이상은 한번 따져보자. 진짜 이게 자금 출처가 확실한 건지. 아까 그랬잖아요. 아님 차용증 하나 써놓으면 되잖아요. 차용증 써놓고 이제 그 깜빡이 잊어버리고 그냥 7억 정도야 뭐 되겠지 하고 아들 결혼할 때 전세 그 자금으로 그대로 계좌로 쏘아주든지 하면은 아차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미성년자애가 고액 금융자산 보유자 이런 거. 어떤 사람이 그 주식을 거래를 많이 해가지고 주식 거래 왔다 갔다 하면 그 주식 금액이 한 7억 되니까 세무서가 나왔어요. 자금 출처 조사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주식을 많이 내니까 사실은 내가 이게 우리 동서가 자기 이름 못해가지고 동서한 이름을 빌려줬다가 이름을 빌려줬다가 자금 출처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이가 얼마 안 되고 동서 나이가 많죠. 근데 무슨 사정이 있어서 나이 많은 동서에 나이 어린 이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이름을 빌려준 거예요. 그거가 주식 계좌 왔다 갔다 하는 국세청이 어떻게 알고 자금 출처 조사로 나왔더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자, 이런 거. 자, 고령자가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이 부동산을 30억에 양도했다 또는 50억에 양도를 하면은 이 돈을 어떻게 하겠어요? 나이 많은 분이 이 돈을 갖다가 그대로 가지고 내 계좌에 넣어놓으면 다음에 그 상속세 문제가 생기니까 자식한테 사이한테 남한테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요건 항상 국세청 전산망에 포착이 되어 있어요. 30억이 어디 가는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하시면 좋겠어요. 30억의 돈을 거머쥔 나이 드신 분은 자식한테 누가 줄 가능성이 많다라고 국세청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조심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자 유류분 우리 다 아시죠? 유류분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이 우리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이 장남은 내 말 안 들으니까 내가 상속할 때 유언을 써가지고 우리 아들은 상속 하나도 제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장남이 그거는 뭐 아버지 뜻이고 우리 법에는 유류분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고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청구를 하면은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때 보면은 상속 재산에 대해서만 이렇게 2분의 1, 3분의 1 주는 것이 아니고 상속 재산하고 10년 내 사전 정리한 것도 다 찾아가지고 변호사가 다 찾아가지고 지금 상속 재산은 요거지만 그래서 그 상속 재산이 예를 들면 10억이면 10억에 그 큰아들이 해당되는 민법상 비율이 있잖아요. 배우자가 1.5 이렇게 해. 그 비율 플러스 사전 정리한 것도 다 포함해서 유류분 대상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상속인은 법정 지분의 2분의 1을 주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민법상 이 아들이 받아야 될 상속 지분, 그 법정 지분의 50%는 1년 내에 우리가 유류분 청구를 하면은 아버지가 유언을 해서 이 우리 아들은 절대 장남은 절대 안 돼 하더라도 법에서는 주게 돼 있다 그 말. 1년 지나면 그는 안 되고 1년 내에 꼭 청구를 해달라. 직계 조성 행제자면은 3번 예, 다음 페이지. 아버지로부터 5억 원의 자금을 받고도 정인세를 내지 않으니까 아버지로부터는 5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5억 원의 자금을 받고 정인세를 내지 않는 실제 사례를 보면은 2018년 아버지가 아파트 30원에 양도라 그중 6억 원을 자기 돈 전공을 했다. 이 사례는 2001년도에 아버지에게 아파트 살 때 계좌로 그 말이다. 옛날 아버지가 돈이 없어가 아버지가 아파트 살 때 아들이 3억 준 거 있다. 그 다음에 2002년부터 이 사이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생활비좀 매월 400만 원을 계좌로 쏘아줬다면 이걸 다 합해 2억이 되더라. 2억 4천. 그리고 또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 준 게 이거 얼마요? 합하면 5억 4천이잖아요. 금액이 비슷하잖아요. 그것도 인정이 된다는 거죠. 최근에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별로 능력이 없으면 그 아들이 매달 계좌로 생활비로 400만 원 쫙 쏘아주기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옛날에 아버지가 아파트를 살 적에 아들이 아버지한테 계좌로 3억을 준 여기 있다면은 여기 합한 게 나중에 아버지가 요거는 옛날이잖아요. 요거는 옛날에 이랬는데 2018년도에 아버지가 아파트 팔아가지고 아들한테 6억 줬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세금 낼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 인정이 전혀 안 되는 일인데 지금 국세제에서는 이렇게 계좌로 다 준 근거만 있으면 다 해준다며. 다음.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다 아시는 건데, 창업자금 정려 특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정유세가 워낙 세서, 아들이, 만 18세가 넘은 아들이 어떤 창업을 하고,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창업을 못한다 했을 때, 아버지는 돈이 많다 치면은, 그때 중소기업을 창업을 목적으로 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줄 때는 정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세 제한 조특법에 있는데, 자, 25세 아들이 60세 아버지로부터 30억 원의 창업 자금을 정리를 했을 때, 원래 30억이면은 우리나라 정유세 세율이 하면 50%잖아요. 그럼 15억에 또는 뭐 14억 얼마에 정유세를 내야 되면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세법에서는 자, 5억 원은 그냥 세금 안 매깁니다. 30억 중에서 5억 원 세금을 아예 빼고, 그러면 얼마면 25억이 남았죠. 25억을 10%를 하면은 25억이 10%면 2억 5천만 내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30억을 정리할 수 있다. 이거는 창업 정려. 그러니까 아들이 중소기업을 아들이 모텔을 사겠다 할 때 그런 건 안 되지만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는 30억 한도내, 금액은 한도는 30억입니다. 30억이 한도내에서는 창업 정려 특례를 둔다. 조건은 뭐냐면 첫째 아버지가 60살이 넘어야 되고 60이 넘어야 되고 아들은 18세가 넘어야 됩니다. 두 가지. 아들이 18세 넘고 아버지가 60이 넘고 그 다음에 30억 한도에서는 창업정리 특례가 있다는 거죠.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때는 5억 원까지는 세금이 제로, 5억이 넘는 30억에서 5억을 빼면 25억에 대해서 10%의 세율로 과세를 하니까 2억 5천만 원만 내면은 30억을 아들이 사업을 무난히 할 수 있도록 창업. 이 사업관리 국세가 복잡하게 합니다. 이것도 3년 내에 이 30억을 받아들이면 3년 내에 30억을 다 써야 되고, 그 기업을 위해서 다 써야 되고, 이 조건이 복잡해. 계속 국세에서 해마다 사후 관리를 합니다. 30을 줘놓고 아들이 그냥 딴 용도로 쓰는가 싶어서 계속 사후 관리를 한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뭐냐면, 가업 승계 정려세 과세, 이것도 똑같은 특례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법인을 하고 있는 아버지가, 사업을 쭉 하는 법인을 하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업 승계를 해줄 기회 하는 좀 정유세 특례입니다. 이때는 주식이라 그런 거죠. 주식이나 또는 뭐 출자 지분 이거는 뭐냐면 주로 비상장 주식을 말하겠죠. 비상장 주식 한 30억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100% 주식을 다 가지고 있다 치면은 100% 가지고 있는 아버지
중소기업의 주식을 30억에 해당되는 주식을 아들한테 주고 가업을 받으면은 요가 또 비슷하게 5억 원 공제하고 세율 10%에서 전세 2억 5천만 원만 내면은 30억 상당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주식을 아들한테 주도 2억 5천만 원만 내면은 이거는 가업 승계 정리, 이거는 창업 정려,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쓰는 방법. 요거는 현금 주는 게 아니고 요거는 현금을 주는 거고, 요거는 주식을 비상장 주식 같은 것을 아들한테 줘가지고 아들이 서서히 가업 승계를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이런 건 제목 마셔도 됩니다. 내용을 깊이 있겠다 모르시더라도 제목 말면은 네, 다음. 요건 뭐냐면은 이제 요걸 자세히 보시면은 대충 하시면 10년 이내 증여받은 우리가 정리세는 10년마다 리셋이 되잖아요. 부부도 6억이 지나면 6억도 10년 이내면 또 줄 수 있고 부자지가 직계 좀비석도 5천만 원도 10년 이내면 또 줄 수 있는 건데 자 예를 들면 2010년도 5월 1일 날 아버지로부터 2010년 5월 1일 아버지로 1억 원을 증여받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라는 얘기는 아들이죠. 아들이나 딸이 1억 원을 증여받고 2018년 8년 뒤에 10년이 안 됐죠. 10년이 안 된 때 또 아버지 1억을 증여받으면은 처음에 1억을 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2010년도에 증여세를 어떻게 되냐면 2010년도에 증여세 신고할 때는 1억을 증여를 받고 할 때는 5천만 원 빼고 5천만 원에서 500만 원 세금을 냈을 거란 말이야. 거기 전산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걸 다시 10년이 안 된 2018년도에 또 아버지가 1억을 또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또 이렇게 하면 그때는 이제 10년이 안 되니까 요 1억 더하기 1억을 합하면 2억이잖아요. 2억에 대해서 다시 합해서 다시 증여세를 계산하고 앞에 낸 세금은 기납부세 공제를 한다. 이렇게 합니다. 10년이 지나면 관계없고 10년 내에 또 1억 정리를 했을 경우에는 두 개를 합산한다. 두 번째 거 한번 보시면 자 2010년 5월 1일 아버지부터 1억을 정리받았는데 2017년부터 엄마로부터 또 1억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이때 부모는 같은 동인이로 세법상 아버지하고 엄마는 동인으로 본다. 그 직계 존속간에 5천만 원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주는 것도 엄마가 주는 것 같은 사람이다. 아버지 엄마는 같은 사람이다. 세법에서는 동인으로 본다. 그러니까 5월 1일 날 두 번째 1억 정리 아버지부터 1억 받고 어머니 받았지만은 요건 아까 앞에가 똑같다는 거죠. 첫 번째 똑같이 어머니 아버지는 동인으로 본다. 그 밑에 보시면 2010년 5월 1일 아버지로부터 1억을 정리받고 10년이 안 된 시점에서 할아버지도 또 1억을 정리받는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동일인은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세법상 동일인은 같은 사람을 보는 거고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동일인은 아니지만 뭐가 같으냐면 똑같은 직계 존속이에요. 아버지도 직계 존속이고 할아버지도 직계 그러니까 직계 존속간에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전세를 과세 안 한다는 뜻은 아버지가 5천만 원 하면 줘가지고 세금을 안 냈으면 할아버지 줄 때는 세금 내야 됩니다. 동일인은 아니지만 직계 존속은 10년에 5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보시면은 요거는 2010년도에 1억을 아버지로 받고 할아버지도 받았으면은 요때는 어떻게 됩니까? 요때는 5천만 원 빼고 500만 원 세금 냈을 거거든요. 그럼 끝났고 요때는 이때 할아버지는 5천만 원 공제를 받으려니까 이미 받았잖아요. 10년 내에. 이 사람은 이 할아버지가 내서 이 1억은 5천만 원 공제 없이 그냥 여기에다 10% 1천만 원 세금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합산도 하지 않지만 한번 직계 존속 받은 5천만 원 공제는 한 번 받아 10년 내는 한 밖에 안 되니까 이건 안 된다네요. 좀 어렵습니까? 대충 하시면 돼요. 깊이 있게 알면 세무사 알 일이 없으니까. 여기 보시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세법상 같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같은 점이 뭡니까? 동일인은 아니지만 같은 직계 존속이에요. 같은 직계 존속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만약에 10년 내에 5천만 원 공제를 받았다면 할아버지는 5천만 원 공제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다음 페이지. 다 끝날 뻔했네. 예, 제가 대충 좀 빠르게 설명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거 있는데 제가 사무실이 그 강남역에 있으니까 오메 감이 저한테 오시면 또 추가로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제가 답변 드리고 안 되면 바쁘시면 우리 사무국장이 전화번호 잘 아니까 카톡으로 있으면 내가 빠른 시일에 답을 드릴게.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래서 세무사도 다 이런 걸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세무사도 다 전공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법인 잘하는 사람, 양도 잘하는 사람, 양도세도 굉장히 복잡해요. 양도세도 어려운, 그 다음에 정려상도 다 잘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물어보고 의사결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크로스 체크도 하시고 이렇게. 저는 지금 뭐 나이도 좀 있지만 그래도 현장을 많이 뜁니다. 직접 가서 막 조사팀하고 설명도 하고. 제가 처음에는 사실 국세청에 근무할 때는 세포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별 재미도 없고. 그래서 내가 술이나 마시고 그랬는데 퇴직을 하고 한 3년 동안에도 저는 옆에 있는 젊은 세무사 맡기로 난 내 놀러 다녔어요. 왜? 내용을 모르니까. 근데 그래서 그때는 누가 만약에 우리 거래처에서 법인 대표이사가 얘를 좀 보자고 뭐 물어볼 게 있다 하면 겁이 나서 항상 젊은 세무사 손을 잡고 왔어요. 가서 이제 나는 적는 척만 하고 난 무슨 질문도 잘 모르겠더라. 무슨 질문인지. 근데 지금은 누가 대표이사 오라 가면 혼자 갑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뭐 스탄께 3일이라든가 계속 들으니까 그 유형이 비슷하게 반복이 되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젊은 그러니까 뭐 세무사 되려든 자금 조사를 하면은 제가 항상 국세청에 서울지방국세청이든 세무서 제가 직접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제가 좋은 점이 뭐냐면 이름이 특이해서 지금 조사팀장까지 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서 그냥 명함을 주면은 이름 특이하잖아요. 이렇게 쳐다보면 그 사람 맞다고. 그 정도 이름이 이제 그 특이한 게 있잖아요. 도움이 되고 저는 또 그 젊은 사람들은 농담도 잘하고 이래서 그 실제 그 우리가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우리끼리 맞다 좀 봐달라 할 때는 젊은 세무사 다 이게 정리를 해줘요. 그럼 나는 보면 읽어보고 대충 그것만 가지고 이제 가서 직접 조사팀장 만나는 제가 다 해요 지금도. 그래서 지방청장 출신이 세무서 또 여직을 만나서 그 설명하는 건 내밖에 없다 보시면 돼요. 아무도 없어요. 저는 뭐 수시로 아침에 동작세무 갔다 오후에도 관악세무서 갔다가 우리 젊은 세무사들이 우리 방에 있는 사람 다 인정을 해요. 자기들이 가면 대화가 안 돼. 내가 가면은 답을 가져오니까. 그래서 논리 개발은 당신이라고 세무서 같은 데 따라오지 마라. 도움이 하나도 안 되니까 옆에 사람이 없어야 얘기하기 좋잖아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예.